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도시개발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요,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앞에서 이제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거기서 대략 한 7, 8문제 가까이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 6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3문제 네, 맞출 수 있는 문제 나오고 3문제는 개떡 같은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나중에 정비법이라는 법도 6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만 맞출 수 있고 3문제 좀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건축법 7문제 중에서 4문제 내외 맞출 만한 문제 나오고요. 3문제 어렵게 구성되고 주택법은 한 5문제 정도가 좀 쉽게 구성이 되고 한 문제나 2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농지법은 운 좋으면 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한 65점에서 70점 가까이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 대충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요.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최대 2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요는 딱 포인트만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지 이걸 소화를 하지 절대로 이걸 디테일에 가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양 대비해서 해서 제일 먼저 논의하게 될 게 이 내용과 무관하게 앞에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개시, 수도, 입 이런 게 있었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표현을 썼었고 개발행위가 취합돼서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관리계획 결정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런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했던 게 개발 제한구역, 국토부 장관 위반은 관리계획, 시가화 조정구역 등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도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한다.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항상 예외가 출제가 되겠죠. 해서 바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자, 올해는 좀 쉬웠던 거, 유치한 걸 갖고 뽑았어요. 그래서 천지지변을 갖고 예시를 합니다. 자,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다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원래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례가 총 5개가 있는데 주로 출제 이슈는 요청과 제한, 이걸로 과거 문제가 도배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한이라고 하는 거, 요청이 있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또는 제한이 있으면 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일단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살을 좀 붙여볼까요? 요청이라고 하는 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했던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요청이란 말은 앞에는 장관 요청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장관 요청은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두 번째 되게 어렵죠. 제한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된 숫자는 전혀 의미 없고요. 공공기관의 장 제한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정부 출연기관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각종 공사의 장은 장관급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구조가.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의 종류를 보니까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를 뭐라 부른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는 지자체장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 예시값으로서 서울의 SH공사라든가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서울 메트로로 바뀌었지만 서울 지하철공사, 이건 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이런 것들은 바로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의 장이, 지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누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천재지변이 있으면 어떻다? 원래는 이제 시도시나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청, 제안, 천재지변까지 요 정도면 이제 한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한 10년 동안 하나, 둘, 셋, 세 문제인가 출제가 되니까 나름 괜찮은 이슈 중에 하나. 그래서 바로 일단은 키워드 요청, 제안 이것부터 치고 들어가셔야 돼.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려고 하면 말려버리니까 요청과 제안이라는 키워드부터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는 표현이 법조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할 것. 어찌됐든 항상 문제 구성은 뭐라고요? 예외 파트를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틀리든 맞든 답을 뽑을 때는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숫자 최근 5년 동안 2번 출제됐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항상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건 무조건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 깔려 있다. 그래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진짜 베이스법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세팅이 되지 않게 되면 아사리판이 되어버립니다.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29회 때, 27회 때 나왔던 것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얘기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얼마? 1만 이상으로, 상업지역은 1만 이상으로, 공업지역 3만 이상으로, 자연녹지 1만 이상, 생산녹지 1만 이상으로만 어떻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뒤에 사족 보시면 안 돼. 사족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 구성할 때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나와서 27회 때는 제가 지금 색깔 입혀놓은 게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몰라도 돼. 하여튼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색깔 입혀놨어요. 그래서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틀린 걸 고르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3만 이상으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간단했던 문제. 그 다음에 29회 때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세팅하고 땡땡, 예, 바로 기역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 얼마 땡땡 니은 3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상산녹지에서 땡땡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만약에 용도지역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금방 숫자 외우시게 됩니다. 숫자 중에서 답을 뽑는 이슈가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슈들 이슈 없고요. 자, 분할 얘기하는 볼까요? 자, 간단하게 볼까요?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해서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할 때는 1만 이상이 된다. 이 숫자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보면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도시적 외적은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엄청 긴 요건이 깔려 있어. 제가 무식하게 원칙 예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게 16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지식입니다. 출제위원들의 문제 구성할 때 그렇게 길게 안 낸다고. 그리고 이렇게만 내도 수험생들 다 아작나요. 왜? 수험생들은 주로 이런 거 배우거든. 막 깨알 같은 걸 싫어. 막 써있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16년 동안 안 나왔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낸다라면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버리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분할 얘기. 최소 얼마? 1만 이상. 왜? 애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는 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1만이 되게 작잖아요. 100m, 100m가 1만이 되는 거죠. 가로 100m, 세로 100m.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자유롭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도시개발 사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1만은 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분할할 때 얼마? 1만. 분할 뜨면 얼마라고요? 1만. 얘는 또 괄호넣기 문제를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그런 또 문제죠. 별것도 없어요, 그냥.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자, 지금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우시면 끝납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환원된다. 옳은 걸 고르시오 환원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구역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느냐? 원래 모릅니다. 모든 토지는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다. 그럼 개발할 수 있고요.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면 개발 못합니다. 다시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뭘 중심으로 굴러간다?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서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용도지역을 뭘로 바꿔야 돼? 도시지역으로 일단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도지역 바꾸려면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빨리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법에서 특례 조항을 둡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순간부터 그 땅은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도시지역. 그럼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 특례 볼 거 없고요. 이게 체계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도시적으로 본다.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하고요.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이 다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근래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10년 넘었을 거예요. 저기 광명하고요, 부천시 인근을 묶어서 이명박 정부 때 도시개발구역, 분당급의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개뻥을 쳤습니다. 참고적으로 광명하고요, 부천 지역 중간 단계에다가 신도시 만들어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현실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워낙 서울에서 가깝고 등등등.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지역들 있잖아요. 다 특징들 뭔지 아세요? 땅값 싼 동네예요. 땅값이 되게 싼 동네라고. 남양주 어디에 왕숙천인가 하는 뭐 이런 지역들. 또 그다음에 인천에서 뭐더라 삼산동인가 하는 이런 지역들. 아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땅값 싼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의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당 한 200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거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 뭐 예를 들어서 800 정도에 분양할 수 있거든. 아니 그 메리트가 있다고. 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근데 광명이라든가 이 부천 인근 지역을 만약 신도시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당 한 400 줘야 돼. 수용 보상비. 이미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400은 줘야 돼. 그러면 거기다 평당 1200, 1300에 분양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저거 붙여버리면 아파트 값이 너무 급등을 해버려요. 신도시를 만든 메리트가 전혀 없어. 그리고 이미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놨거든. 아니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놨다고. 밀어붙이지 못해요. 근데 어디야? 무슨 남양주 왕숙천이가 뭐 이런 지역. 인천의 삼산동. 여기 땅값도 쌀 뿐더러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이야. 물론 땅 없는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하기는 참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공사 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나와 있죠? 아, 절차도 해. 수용방식으로 사업 시행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공사 완료 공고. 환지방식으로 사업 시행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환지처분 공고예요. 뭐 그따 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근데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용도지역을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된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경우 수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적이 도시적으로 의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리가 돼버렸다. 그러면 용도적은 어떻다? 과거로 환원돼야 되겠죠? 아니, 어떤 토지가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이었는데 그 땅이 특별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됨에 따라서 도시적으로 고시된 것으로 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됐다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 나가리가 돼버렸다고 개발사업 안 하기로. 바로 광명, 부천 인근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정부에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수도권 사람들에게 집 많이 짓는다, 걱정하지 마라, 집값 안 오른다,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알면서 장난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관료라도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야지 집값 잡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가리가 돼버렸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과거로 원래 다시 원점부터 회귀하는 거예요. 이걸 환원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서 사업이 다 완료가 돼버렸다. 그러면 굳이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는 지역이에요. 사업이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구역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때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어떻다? 굳이 용도적은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원칙은 뭐라고요? 환원된다. 이건 안 나와, 원칙이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다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옳은 걸 고르시오,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환원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밟으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옳은 걸 고르시오,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어떻다? 환원된다. 약속하셨어? 절대 앞을 보지 않기로. 이 앞에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우면 뒤져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지금 들을 때 알지. 그렇죠.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저 이제 딴 학원 가서, 남의 학원 가서 이렇게 이빨 털고 이렇게 할 때는, 제 별명이 그거 있어요. 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왜냐면 항상 재수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에. 그럼 이제 처음에 학원에 가면은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다 받들어 모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힘내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래. 근데 저는 가서 이제 오늘부터 처음 외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세요? 예, 그냥 처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돈 내고 학원 오신 분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하는 소리가, 쟤 많이 좋아졌어, 요즘에. 그래도. 작년에 훨씬 심했어. 근데 이제 학원을 차리고 나니까 성질을 못 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을 쳐버리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알아가는 기쁨이랄까? 근데 그게 독이 돼요. 지식들이. 시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환원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환원된다, 틀린편. 이것만 계속 제가 주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지문을 안 봐요. 뒤만 봐요. 쓱쓱쓱. 그리고 환원이라는 얘기를 한 수십 번을 1년 내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지문 보면 환원만 보여. 아니, 그렇게 돼야지 시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텍스트를 읽어가시면 꼬여버려요. 그 지식이라는 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게. 시험 보실 때는. 왜? 공법 하나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처럼 보이는데 과목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뒤죽박죽 그 지식의 양이 스스로 치워버려요. 그래서 외우실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오늘 못 외웁니다. 하여튼간에 환원되지 아니한다. 과정 다 하나도 안 나와. 얘만 나와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자, 그 다음 주제.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대상.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1월 이상 적재. 자,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허가대상만 외울 거예요. 허가대상.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대상이라고. 나중에 교재 새로 정리 드릴 테니까 굳이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좋은 머리 가지고 외우는 데까지 외우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시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외우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허가 대상을 일단 추천을 해드려요. 왜? 내가 그렇게 외웠으니까. 자, 일단 가십시다. 이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자, 이렇게 외웁니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땅 생기는 거 어떻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물 생기는 거 어떻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나무 생기는 거 어떻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영향가 없었던 게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30회 때 나오고 말았어. 15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리게 뽑았어요. 다만 출제위원 변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허가 대상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제일 쓸데없는 게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예요. 출제자가 그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리고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간단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요.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 그러면 자 1000평짜리 땅을 하나를 갖고 있으면 어떻다? 예, 보통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청산금을 받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 자 500평짜리 땅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아파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 쪼개기 합니다. 지분 쪼개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땅 생기는 게 뭐냐면 공유 수면의 매립, 바다 메꾸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땅 생기는 거죠? 예, 요거 무조건 허가입니다. 건물 생기는 거, 건축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나무 생기는 거, 중목의 벌채와 식재 나와 있죠? 포인트는 식재입니다. 근데 벌채만 해도 허가 대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이거 허가 대상. 그리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동안 문제는 사실은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이것만 출제하다가 지금 30회 때 특이하게 뭘 가지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땅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 아니 땅 생기고라고 대충 감을 잡고 있으면 지문 보면 떠오르게 된다고. 토지 분할까지. 건물 생기고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나무 생기고 중목의 벌채 식재 그리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나무 심는 걸 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보상 노리고 나무 심어요. 사람들이 보상 노리고 나무 심어요. 제가 전에 이제 광명 쪽에 광명 부천 인근 지역에 이명박 정부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친하거나 잘하는 분은 한 달 건너서 아는 분인데 그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은 그 뭐죠? 하나님의 종인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대신 다 종교 법인 이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억수로 심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나무만 심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무를 심는 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상 좀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급해지니까 나무를 막 꽂아요. 그냥 길거리 아무 데나 꽂아. 급한데 어떻게 해? 다 한 그루당 얼마씩인데 보상 금액이. 그래서 구역 해제가 됐을 때 광명 그 부천 구역 해제가 됐을 때 저는 채증이 다 내려갔어요. 뭔지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왜? 그 양반 나무 심을 때 겁나 부러웠거든. 나도 땅에 있으면 나무를 심을 텐데.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나가리가 됐어. 그때부터 그냥 하여튼 심신의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 왠지 몰라. 마음에 평화가 와. 하나 더. 관상용 종목을 임시식재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허용상입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구역 내 자기 앞마당에다가 동백 한 그루 심는 거 어떻다고요? 이것은 허용되는 거예요. 아, 무슨 보상 노리고 개나리 한 그루 심겠어. 이걸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 아까 그 목사님은 경작지, 논밭에다가 관상용 종목을 정원수를 수천 그루 심는 거예요. 이건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임시식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식재 외워버리면 돼요. 굳이 함장 안 파니까. 임시식재도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라고 추접스럽게 경작직 안인적에서 관상료 이렇게 함장 안 판다고 대충 낸다고. 그래서 일단 포인트 허가 대상이라고 했을 때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적지 이렇게 뉘앙스로 가셔야 돼.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면 답이 안 나오니까 뉘앙스로 다 보상 노리고 하는 작태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비법에서 똑같이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똑같이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살펴드렸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자라는 게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요청, 그 다음에 제안. 요청은 장관 요청. 제안은 각종 공사, 다만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천재지변, 있으면부터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게 될 게 이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상공 1, 2, 3회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자, 지금 이번 시험이 30회 시험이었고요. 29회, 27회 때 나왔던 주제, 괜찮은 주제입니다. 세 번째, 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했을 때 자, 환원되지 아니한다. 27회 때 나왔던 주제입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무조건 예외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셔 보라고요? 환원된다. 요따오로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출제 이슈.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흰오토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쟁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별 의미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제 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 이건 별 의미 없어요.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이 한 내용.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해서 이 개발계획의 원래 명칭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줄여서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광역도시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몰라도 돼. 이런 것들 딱 한 번 나오고 15년 동안 다시는 나오지 않아. 길어서 별 영향가 없어요. 그래도 치고. 어려운 건데요. 자,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자, 시행 방식에 따라서 개발계획의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 방식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 개발론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그때 사업 시행 방식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을 학개론에서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상금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과정, 이걸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환자, 땅지자라고 해서 땅으로 다시 분배해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요, 이 시행 방식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if 만약에 수용 방식일 때, 만약에 환지 방식일 때 경우의 수가 크게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수용 방식일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사이 됐던 거 딱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세목고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텍스트 보지 마시고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세목고시 해서 요거는 국토계획법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보면 이런 거 있었죠. 자,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 시행자가 뭘 작성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요. 이런 실시계획을 확정짓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실시계획의 인가 그리고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국토기획법에서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주요 이슈들.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단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그래서 자, 도시군 객시설 사업할 때 구체적인 건설 계획 확정을 뭐라고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외우실 때 무식하게 외우면 이렇게 하는 거야. 국토기획법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법은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해서 자, 묶어서 일단 가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인데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단 외울 건 체크 드렸고요. 거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십시다. 지금 만약에 자, 수용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개발 계획에다가 바로 세목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질문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고시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의 개념부터 체크하셔야 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입니다. 이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평당 200에 파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가 네 라고 얘기하면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도시를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아저씨 평당 200에 파시오라고 제안을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수용이 아니라 협의 양도라고 해서 매매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민법에서. 그럼 수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아저씨 평당 200에 파시오라고 했을 때 아저씨가 배째시오라고 했을 때 배를 확대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 부릅니다. 다시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고요?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대뜸 수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 가서 정중히 물어봐야 돼. 평당 200의 보상금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 금액 받고 떨어지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오케이라고 하면 이건 수용이 아니라 협의 양도입니다. 매매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땅 팔라고 했는데 못 팔겠다고 배째라고 버티었을 때 그 배를 확제해버리고 진짜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지금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을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절차를 한번 보세요. 지금 순서가요. 개발 계획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구 10만의 주거 중심의 도시 평촌에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평촌은 도시개발구역이 될 것이고 인구 10만이라는 것은 개발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단계가 개발 계획을 일단 수립한다고요. 근데 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가십시다. 수용은 얘기가 뭐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땅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배째시오 했을 때 배를 확제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 부른다고요. 자, 2단계에서 가십시다. 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단계에서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 절차를 보셔야 되긴 보셔야 돼요.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행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야 돼요. 땅 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못 팔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문제? 수용의 문제가 발생해요. 세부 목록이란 건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는 리스트를 가리켜서 세부 목록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개판이야. 다시 갑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수용 방식일 때
이 개발 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서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법에서는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개발 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입력하시오, 고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미쳐버립니다. 왜? 개발 계획 이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개발 계획에다가 땅 안 파는 것들 이름을 다 써버리시오 라고 써 있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법조문이 나옵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게 가는 거냐? 개발계획에서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다가 세부 목록,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지 그 지번 목록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입력을 못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구역 지정한 후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제? 이때.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땅 파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땅을 못 팔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확 펼쳐가지고 땅 안 판다고 개긴 것들 이름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목고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이렇게만 가는 거야. 수용 방식 해놓고 빈 칸을 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입력을 못 하니까 수용 방식이라고 빈 칸을 둔 다음에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땅 파시오 있는 땅을 못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뭘 한다고요? 이때 사업 시행자가 땅 안 팔겠다고 한 사람 리스트를 다 뽑아서 세부 목록 개발 계획에다 입력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바로 뭘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쭉 써드릴게요. 자, 지금 개발 계획입니다.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럼 뭘 넣어야 된다? 세부 목록을 넣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가 가서 지정이 되면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은 다음에 이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땅 파시죠?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땅을 못 팔겠다라고 배째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배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한다고요. 세부 목록 입력돼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싫다고 해도 강제로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버릴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더럽게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세목고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앞에서부터 읽어가시면 뒤져버린다고. 읽다가 죽어버린다고요. 뭐라고 씹으리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 근데 뒤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먼저 발견을 딱 하면 오케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실세고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고시, 도시개발법은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실세고시 이렇게 외우잖아. 세목고시, 실시계획고시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도 이게 도시개발법 문제인지 국토계획법 문제인지 몰라. 대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먼저 발견을 했다면 그분은 성공하시는 거야. 그런데 일이 없이 개발 계획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돼서 고시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죄 등에 보다가 뒤져버려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되는 게 뒤 보시라고. 환원되지 아니한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 실시 계획 고시 혹은 여기서는 세목 고시.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절대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이거 정확히 소화하신 다음에 밤에 잠 안 오고 도대체 환장하겠다. 공부하고 싶고 환장. 그때쯤
소주 한잔 먹어도 잠이 안 온다. 그때쯤 보실 주제가 이런 주제라고.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뒤지게 1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게 1년에 한 문제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딱딱 포인트만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먼저 꼭 찾아보셔야 돼.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세목고시. 자, 좀 어려웠던 주제. 자, 환지 방식은 좀 쉽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데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 환지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가 주로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환지 방식이면 사업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조합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은 만들어집니다. 자, 경우에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 뭐가 돼야 돼? 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조합은 이미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다?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 엄마가 있어. 임신 중이야. 그런데 자, 애 새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 별의별 게 다 궁금해. 사람들 하여튼 간에. 그러다 치고 아이가 태어날 방을 꾸미려고 알고 싶어 한다고 쳐. 그래서 딸내미가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알았어. 이제 딸내미라고 계산을 하고 온 방을 그냥 분홍색, 핑크색으로 도배를 하고 글싸게 꾸며놨어. 근데 애 새끼가 남자애가 태어난 거야. 짜증나게. 어떻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까만 물감으로 칠하면 되는 거지, 대충 그냥. 또는 남자애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 맞춰서 색깔을 다 방을 꾸며놨는데 여자애가 태어나. 아, 골치 아파. 뭔 얘기 하는 거냐면 조합이 태어나야 된다고요. 환지 방식이면 누가 태어나야 돼? 조합이 태어나야 돼. 근데 환지 방식 가기로 딱 했는데 조합이 나중에 안 만들어져. 개판돼 버려. 아니, 환지 방식은 조합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조합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미리 테스트 해봐야 돼. 모의고사 봐야 돼. 그래서 자, 원칙 볼까요? 환지 방식일 때 지정권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색깔 입혀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좋다는 얘기야. 원칙이니까. 그런데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뒤에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럼 만약에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전제가 되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환지 방식인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면 뒤지겠네. 한 번은 국가, 한 번은 지자체. 그 두 마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리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오른편. 이게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이에요. 내용 되게 복잡해요.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너무 단순해요. 딱 합시다.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if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세목 고시 있어야 어떻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일 때 바로 결론 가셔야 돼. 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의 전제는 만약에 국가 지자체가 아니라 진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이게 설명은 어려워요. 뒤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외울 건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 하나 마지막 더. 자, 이제 시골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 보십시다.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인구 주거중심의 인구 10만의 도시 평촌에 건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거중심의 인구 10만이 개발계획이고 그 다음에 평촌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요. 현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이에요. 현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이에요. 아,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발생하는 규제가 있었죠.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길 때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등 이렇게 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을 다시 꾸미는 과정인 거예요. 황무지가 아니야. 아, 근데 황무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십시다. 자, 황무지. 시골에 가겠습니다. 완전 깡촌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래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명절 같은 때
시골에 잘못 내비 키우고 가다 보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 가자, 리 단위 가게 되면 내비가 안 먹히는 데가 있다고. 아니, 핸드폰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매립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데이터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시골은. 갔다가 길을 이상한 데 들어가고 계속 뺑뺑 돈다고. 어딘지도 모르다 깜깜한데. 다시 갑시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소문 안 나게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개발계획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탁 치면 나오잖아. 무슨 시 무슨 동 하게 되면은 인구가 현재 얼마, 심지어 CCTV도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 근데 시골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터져요.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봐야 돼. 가서 지세가 어떤지, 실제 모양이 어떤지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소문난단 말이야. 소문나면 또 사람들이 뭐래? 나무 심기 시작하지. 보상 노리고.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시면 뒤져. 아까 우리 비슷한 개념이 국토기획법 하실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지역으로 제가 줄였었는데 실제로는 수식어가 엄청 길어. 그걸 외우면 생활에 보탬이 안 돼. 안 되는 걸 외워야 돼. 주상공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셨어요. 주상공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다. 법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예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울 때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항상 문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니까. 그러면 여기 또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됐었는데요. 시골이면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논리구조 그래요? 그러면 시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시골 아닌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법조문 순서상 5번째 항목. 바로 시골의 정의가 됐습니다. 제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뽑아놨어요. 이거 하나만 계속 내. 몰라. 왜 이거만 내는지. 다 틀려 그래도. 그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녹지 이런 것들이 70%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 시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만큼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라고 법이 나와 있다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이렇게 나와 있다고. 뉘앙스가 다 시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파트에서 답을 뽑을 때는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시골이 아닌 게 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면적 협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이건 시골이 아니다. 다시, 이게 어려워요. 이걸 다 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게 막혀. 자, 시골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등 시골에서는 구역 먼저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셔야 했다는 난리가 나. 왜? 4개를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출제자들 더럽게 게을러.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지금까지 두 번 다 답이요. 주상공 미연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이건 많이 개발됐다는 얘기죠. 그럼 너무 티나잖아.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40인 지역.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50인 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주거지역만 해도 100분의 30 초과잖아요. 상업지역만 해도 100분의 30 초과잖아요. 그래서 답이 유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안 나와요. 근데 답이 아니야.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나와. 문제를 구성할 때. 이게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점점점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다 옳은 표현이에요.
어차피 이 중에 하나를 뽑아내니까 개수 많은 거니까 아무나 골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직접 다이렉트로 답을 구성하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거 주상공 미연재 겹개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요. 근데 이렇게 안 내고 예시를 만들어.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주거지역이 100분의 35인 지역 100분의 30 초과입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공업지역이 100분의 40인 지역 100분의 30 초과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우고 들어가실까. 개발계획만 정리하면 되게 간단해. 자, 가십시다. 마지막.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개발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if,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세목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세목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이슈. 환지 방식일 때 기본적으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안 나오고, 국가지자체에서는 어떻다?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시골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골이 아닌 주상공 면적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뽑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법정 순서상 1번, 2번, 3번, 4번 이게 제일 0번 그 다음에 이게 5번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원래 법엔 제일 뒤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외웠으면 엄청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근데 제가 이걸 아예 위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출제 포인트는 이거니까. 아니, 지금 8년 동안 2번 냈다고요. 근데 2번 다 답이 주상공 면적 겹개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발계획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사업 시행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